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통일교 의혹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난번에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이 통일교 신천지까지 끌어들였죠. 네. 그래서 의혹 규명을 위해서 검경 학수부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살짝 내렸는데, 자, 합수본이 구성이 됐고 그 합수본 검경 합수본부장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네요. 어떤 차원에서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에는 수사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일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뭐 씨알도 안 먹힐 소리다라는 형태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전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들고 온 게 신천지 사건까지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게 전혀 뭐 특검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러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과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공동 발의한 안과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특검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상황과 맞물려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합수본을 좀 구성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결국에는 합수본부장이 되었는데, 이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검찰 인사 첫 번째 하면서 이제 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 이전에도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주요직을 갖고 있다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과정에 좀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서는 좀 좌천성으로 인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정권에서는 중요한 보직으로 간 것입니다.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할에 여의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분께서 남부지검장이 된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특검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합수본으로 하면서 합수본부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말로 검찰에 있어서 최측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만큼 제대로 수사가 될지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 2025년 끝났잖아요. 예. 7년의 공소시효가 만약에 적용이 됐으면 이게 이미 다 끝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을 넘어서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2천 그리고 뭐 시계를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시계 금액이 지금 특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시계가 1,000만 원이 안 됐다, 990만 원이다, 3천만 원이 안 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민주당에서 뭉개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부지검장이 이번에 합수본부장이 됐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 뭔가 아킬레스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강해지는 이런 인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뭐 이어가기 전에 이코노미 이 문제도 한번 곁들여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영호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당시에 조사 당시에는 진술 내용에서 4천만 원 플러스 금품 2개, 명품 시계 2개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지금 2천만 원 플러스 시계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특검에서 진술한 윤영호의 진술 내용과 경찰에서 지금 전재수 다루는 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다른데, 윤영호 이 본부장이 특검 진술한 이후에 지난번 법정에서는 좀 다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네. 나 그런 거 돈 같은 거 준 적 없다. 그리고 뭐 본인은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조사 과정에서는 다시 준 게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요. 네. 이보니까 처음에는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안 줬다 하다가 이제 다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언론 보도는 또 윤영호
씨의 입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술이 번복됐을 때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민주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윤용호 씨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라 지금 합수본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도 의심을 갖고 계신 가운데 본인도 마음이 동인이 있었으니까 진술을 번복할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된 거예요. 서슬이 퍼런 시기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특검이라는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마음이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도 이미 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김태훈 지검장이 맡고 있는 합수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시간만 더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이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문제까지 끌어와서 별도로 자기 휘하에 있는 그냥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합수부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의뢰하는 수사를 맡기는 상황이 됐어요. 특검을 받아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는 쪽에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왜 이재명이 이렇게 통일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지난번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하느냐. 그 이야기 중에 2022년도 대선 당시에 이재명 측과의 연관된 문제가 드러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예. 윤영호 씨의 녹취가 틀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드러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에게도 그쪽에서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민주당 측에도 똑같은 행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녹취 안에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으로서 이 상황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결국에는 통일교 측에서도 이재명에게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정진상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녹취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 갖고 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이 정진상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돈 받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종성 의원도 7인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오히려 최근에 뭐 통일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마치 본인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장동, 백현동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본인의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몰랐으면은 뭐 본인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능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알았으면 결국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능한 쪽을 택한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깨끗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좀 압박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뭔가 행동은 보여줘야겠고 찝찝하니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신천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특검은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들이 윤영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특검이 아닌 합수본을 통한 수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뭉개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특검이 4달에 걸쳐서 사건을 뭉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전재수 의원 특히나 이 사건을 사전에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4달이나 사건을 뭉갰는데, 이 특검 자료가 경찰에 넘어와서도 경찰이 뭐 어수선하게 이것저것 뭐 하는 것 같게 모양은 드러냈지만 실제는 아주 상세하게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합수부까지 이미 떴어요. 그러면 경찰 수사가 중단되는 건가요? 이게 검경합수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겁니까? 넘어가는 거죠. 다 자료가 넘어가서. 왜냐하면 합수부 안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팀은 따로 한다고 합니다만 그쪽으로 자료는 다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결국 합수부에서도 민주당 특검안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신천지 부분도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뭔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니까 통일교 쪽보다는 신천지 쪽에 더 수사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특검을 뭉개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내용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차례 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믿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주당 정부 때 공수처라는 조직 하나만 만들면 마치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일거에 사라질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놓고 정말 혈세를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과정에 있어서 그 무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공수처의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수뇌부 5명,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받고 있는 의혹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윤영호 씨의 진술로서 드러난 어떠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일부러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권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월 8월 정도에 이미 윤영호 씨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11월이 되어서야 내사 사건, 그 사건 번호를 그제서야 부여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경찰로 넘기는 행태. 이거는 단순히 민중기 특검팀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뭐 전재수 의원도 한 차례 소환이 됐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임종성 의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인으로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합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좀 글쎄요. 저희로서는 특검이라는 건 법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통일교 특검 문제가 진행되다가 합수본으로 이동하는 상황, 그것이 지금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쪽이 어떻게 이것을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약한 틈을 뚫고 갈지, 그 현실의 상황이 좀 직면했네요.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자, 강선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관, 전직 보좌관이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직 보좌관. 이 강선우의 보좌관이면서 지역구 사무국장을 겸한 그런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방송화면으로 보신 분 있으면 막 도망가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수사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나올 때 언론 기자들이 물으려고 하니까 옷으로 감싸고 얼굴 다 감싼 채 이제 황급하게 그냥 도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이 사무국장 또는 전직 보좌관이 경찰 조사 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 떳떳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했어요. 강선우는 이 전직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김병기한테 얘기했는데 전직 보좌관은 받은 바 없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강선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인지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또 이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게요. 예. 지금 강선우 씨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있을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노웅래 의원실에서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김병기 의원실에서 있었다는 사람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병기 의원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고 강선우는 상관이 없다는 거냐. 근데 뭐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막 울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 보좌관은 본인도 알잖아요. 10년 전에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보좌관이 좀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의원도 지금 공천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새롭게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도 집에 현금이 억 단위로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이 보좌관의 일처리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어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은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 게임처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경시 의원도 지금 뭐 미국에 있긴 합니다만 본인은 돈을 준 적 자체가 없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보좌관이 이제 돈을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까지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지 진실 게임으로 가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보좌관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김병기 의원은 또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거는 이 녹취가 그 MBC에서 나왔는데 강선우와 김병기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강선우랑만 녹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탈당하라고 아주 난리인데 본인은 탈당하지 않겠다. 여기 계속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하면은 김병기 의원의 위에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는 우리가 9월에 봤잖아요. 예. 특검법 연장 이런 거 합의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됐다 이랬는데 이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오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불거졌었죠. 그럼 그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김병기의 믿는 구석은 적어도 정청래는 아니다. 정청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통령과의 관련성 그리고 지난 총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천을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검증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가게 된 건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10일 정도의 민주당에서 윤리위 결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어떠한 폭로를 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과연 강선우와의 녹음만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김경 단수공천 문제에 있어서 강선우와 김병기 간의 차원의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건들이 계속 연관되어 나오면서 특히나 이 동작구에 또 관련된 김병기 사건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뭐 구 의원들로부터 2천만 원, 1천만 원 받은 것에 관한 탄원서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야 김병기의 뒤에는 항상 더 윗선에 있다, 뒷배가 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탄원서 문제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네. 이수진 전 의원 그분도 이제 동작에서 의원을 하셨었잖아요. 이분이 그 탄원서 관련해서 김현지 보좌관 당시 보좌관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가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손에 원본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물론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자꾸 대통령과의 관련성 이게 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실로 연결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무마되었는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때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많이 어필을 했고 그리고 당원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 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은 뭐 규정을 바꿔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의 눈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우 한 명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좀 크게 이야기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강선우를 제명해 버렸잖아요. 탈당을 한 다음에 제명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시 의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의 돈 흐름, 수상한 돈 흐름 문제하고 이 종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추가 추적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뉴데일리가 김경시 의원의 재산 공개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2020년에 예금이 급증했다가 지방선거 직전인 2021년과 2022년 6월 그 지방선거 전 그 사이에 5억 7,647만 원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제 이 재산 공개 현황에서 드러나는데 자금의 이동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특히나 공천을 앞두고 자금, 현금이 막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김민석과의 지난번 관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탈당을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강선우가 당시에는 영등포구청장 이번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다. 김경 의원. 예, 김경 의원이. 그래서 김민석을 사실상 노비를 하고 김민석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것을 대비해서 뭐 당원 가입, 종교단체, 뭐 불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진종호 의원이 폭로를 했었고 그게 예. 문제가 되니까 김경시 의원은 그때 민주당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에서 뭐 윤리위 이런 데로 처리를 못하는 게 이미 당원이 아닌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 조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금이 있다가 4인간 채무도 아니고 채권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공천을 앞두고 어디에다가 현금을 크게 쓸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사인한테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분이 뭐 대부업을 하시는 분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해명을 넘어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지금 경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1일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뭐 가족들을 보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경찰에서 해명은 본인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거는 2일 정도였고 뭐
주말 같은 것들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 검찰과도 협의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특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기소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출국 금지 조치는 다 해놓고 있었거든요. 출국 금지는 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은 일단 들어가는 형태로 특검들은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주말이 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일에 이분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미 그 전에 얼마나 이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는 이제 입국 후 통보 조치만 오도록 해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이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김경식 의원 도피성 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몰라서 안 그러니까요. 했을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찰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무능이라기보다는 네. 수사 의지가 없는 거다. 그리고 수사 의지가 없는 이유는 이 사건이 정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특정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처음부터였었던 거거든요. 녹취가 나왔을 때부터. 네. 처음에는 모 의원 뭐 이렇게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김경은 민주당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 회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를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울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의원도 생각해보면 실상 여가부 장관 될 뻔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네. 마지막에 현지 누나가 전화를 해서 뭐 낙마를 시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해외 뭐 석학들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준 게 강선우 의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일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강선우 의원이 사회를 봤어요. 그 인물과의 그 대담에 있어서 그때 근데 본인은 뭐 통일교의 관련성은 몰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합수본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이거를 뭐 울면서 상의한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원외에 있었던 더민주혁신회의가 31명이 대거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장으로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 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빠르게 신속하게 뭐 열심히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다는 거를 뭐 출국 금지 조치를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저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들어와서 입국 후 통보하겠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경식 의원과 뭐 빨리 들어와서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협의라는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경식 의원에 대해서 적어도 빨리 뭐 압수수색 영장들을 통해서 계좌를 추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별도로 주제를 좀 한두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연결돼 있는 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68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추출에 관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면 있다 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강하게 저격하는 걸 집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의 어떤 조항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의 68명이 저격을 했고 여기에 네. 또 하나 국무총리의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맡은 박서군 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의 공식적인 직함을 맡았어요. 사회대개혁위원장. 지금 김맨사위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죠. 뭐 집회할 때마다 나오는 저 박서군.
이 공식 직함, 정부의 직함을 받고 있는 인물이 지금 또 나서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여당 관련해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정 불간섭, 주권 원칙에 침해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EU의 유엔의 탄생 초기 정신만 아는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테러와 마약 이런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면 그것에 맞서야 되는 것이 새롭게 유엔 내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여당과 이 정부의 공적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나서는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려스럽죠. 특히 박서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데 원래는 한국진보연대 대표였거든요. 네.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회대개혁위원회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근데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네. 그러면 역시 김민석 총리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도 그때도 또 김민석 총리의 어떤 반미적인 모습들, 뭐 그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도 예전에 그 미 문화원 점거를 주도를 했었고, 그게 85년이죠. 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현재 국회의원이었을 때 미국의 경제 세미나를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고 이제 김민석만큼 또 유명한 사람이 김민웅이죠. 친형. 그러네. 친형은 뭐 촛불연대 대표하면서 모든 뭐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수장인 것처럼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국무총리 산하에 이름도 보세요. 사회대개혁위원회예요. 여기에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이분이 이번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태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할 거라는 거 전 예상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의원들도 뭐 성명 내겠다 뭐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시민사회단체 출신이었던 그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장으로부터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거의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회 대개혁이라고 국무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죠. 뭐 유엔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유럽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막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로 나가는 거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스럽다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번에 그 결국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가장 잘했다. 그리고 보수에서도 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핵 잠수함 문제잖아요. 근데 핵 잠수함 문제도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뭐 국회라든지 승인들을 받아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굳이 크게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별도의 주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1,000조 원, 약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하는 게 있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죠. 용인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호남 특히 전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좌파단체들이 움직였어요. 이걸 용인이 아니라 호남으로 옮기자. 일부에서는 새만금으로 옮기자.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착공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갔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 좌파단체들이 대거 나서면서
이 용인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이전론 이걸 상당히 나서고 있고 이재명도 마치 전력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처럼 말을 지금 얹히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크게 보면 이제 두 개의 회사인데 예.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12월 정도에 땅을 다 매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뭐 전력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도 마치 적극 검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호남도 계속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호남을 홀대한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계속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그 안호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분이 이번에 전북지사를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단 이전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길이다라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호남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호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추진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0월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호남 쪽에서는 막 불붙듯이 이게 막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인프라를 생각을 하면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전력 그리고 물 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력이라는 것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뭐 우리 태양광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날씨 안 좋고 이러면은 이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인이라는 지역이 이미 다 낙점이 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물을 끌어오는 거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된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뜬금없이 이거를 호남으로 가지고 오는 게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일이라고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가 하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개탄스럽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이 호남 의원들, 호남 좌파 단체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옮겨도 되는 것처럼 천조의 자금이 투여되는 삼성과 SKS의 대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렇게 함부로 더군다나 이재명이 나서서 그것을 마치 호남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좋은 것처럼 밑자락을 까는 정말 한심할 그지 없네요. 아까 제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과 물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결국 인력인 거잖아요. 인력, 똑똑한 인재.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석박사 출신들이 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에 또 대통령 산업은행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거 봤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똑똑한 분들이 부산은 못 가겠다. 나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조금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물론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사기업들이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특히 뭐 중국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새만금이라든지 뭐 호남 이쪽에서 제대로 이분들을 뭐 케어하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산업은행 이전 사태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인재 문제, 전력, 용수, 인재 문제까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자, 삼성, SK
그간의 기업들, 민간 기업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허용진물이 되지 않도록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